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락강 마지막 시간을 한번 다루어 봅시다. 오늘은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해도 잘 너무 어렵기도 하고. 맨날 어렵대. 맨-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맨날마다 어렵게 이해를 하니까 어려운 거지. 빨간색이 좋겠다. 좋아.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주고 싶네. 왜 이게 어려운 줄 압니까?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서 그래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행동 중에 하나지. 이론을 위한 이론. 그런데 또 그걸 정말 잘하는, 그 짓거리를 정말 또 좋아하는 게 또 나이기도 하죠.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나는 약간 좀 이론을 위한 이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좀 빠져들었던 적이 많죠. 그게 아마 내가 그 사법시험에 떨어진 아마 결정적인 이유일 겁니다. 쓸데없는데 자꾸 집착을 해버리게 되니까. 근데 그게 또 너무 난 또 재밌더라고. 참 문제가 많죠. 사람이 좀 실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좀 실용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우리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고부터예요. 내가 그분을 안 만났으면, 나는 아직도 허짓거리 하고 살았을 것 같아. 뭐 제 인생의 거의 뭐 은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항상 그분이 시키는 걸 웬만하면 다 따르려고 하고 항상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럽니다. 근데 또 잘 안 되죠. 왜냐면 나도 조금 고집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까지. 아무튼 그러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유일하게 막 얘기를 정말 잘 듣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정말 뭐 정답이야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 세 명 있나?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죠. 누구냐면 아름다운 사람들 출판사 아름다운 사람들 대표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하죠. 근데 내 책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브 브랜드예요. 인문학 서브 브랜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오늘은 이게 약간 좀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지금이 아니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찍습니다. 자, 락강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라고 얘기했죠. 다시금 이야기하지만은 이 각각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왜 이야기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안 그런가?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전부 다 그냥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책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쓰고 논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사람에 대한 관찰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뭔가,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왜 이해하려고 했겠어요?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살다 보니까 인원 전원 요원 다 보다 보니까 그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서 지는 또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간다 했거든.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원 전원 요놈을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냥. 인간만 그 짓거리 하고 있죠. 우리 집 개가 뭐 옆집 개 보고 너는 왜 그런 개니? 라고 이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걸 동물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은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지. 남한테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 묻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웃기거든. 왜냐면 지가 왜 그 모양 그 꼴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 수많은 것들이 철학이에요. 별거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락강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도 그 관점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오만 가지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안 그렇냐고요. 오케이? 그렇잖아. 아유 뭐 무슨 뭐 대상 알파가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거 하나 설명해 볼까라고 오만 가지 이론을 다 설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가 되게 공허해져. 그게 왜 공허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만든 건데 사람만 안 보고 내 이론만 보고 있잖아.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헛지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헛지랄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헛지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쓸모라는 거야. 쓸모.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실제라고 하는 거는 왜 어떤 부분에서 쓸모가 있는가? 일단 내가 시작하기 전에 자, 또 우리도 또 쓸데없는 소리 좀 하기는 해야 되거든.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기 전에 내가 아주 간단하게 먼저 이 사람의 이론을 갖다가 딱 한 문장으로 내가 한 문장은 안 되겠다. 두 문장으로 내가 간략하게 요약해 줄게요. 응?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을래? 나 저거 갖고 싶다. 이 두 문장의 관계. 끝. 자, 잘 생각해 보시고 실제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꾸 앞부분 설명을 하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자, 실제가 뭔가 일단은 먼저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근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데카르트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죠.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죠. 앞부분에 또 설명했어요. 다른 영상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이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 또 근대를 보고 계몽주의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계몽은 뭡니까? 별거 없어요. 가르치려 드는 거지. 계몽주의자들 가르치려 들잖아요. 이 시대가 새로운 형태의 계몽주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거. 나 그거 너무 싫어. 짜증나. 지가 뭔데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지? 정치적 올바름을 자꾸 강요하게 되면요, 새로운 형태의 혐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잖아. 뭐든 가르쳐 들면 안 돼.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스며들듯이 느끼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러지 않니? 왜 저러지 않니? 그거는 유치원생까지만이에요. 유치원 지나가면은 6살만 지나가도 개기기 시작한다고요. 인간은 왜 어른들은 안 하면서 나보고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계몽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왜 중요할까? 락강식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자면, 특히 또 계몽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보자고 한다면은 이거예요, 그냥. 이성, 과학, 합리성,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엄밀성이 세상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간단해요. 합리성, 수학적 엄밀성, 과학적 지시, 이성에 대한 믿음, 그거를 보고 상징계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계에 딱 맞게끔 설명된 세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비하고 눈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 자, 좀 있으면 비가 많이 올 텐데 비가 장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 비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와, 장마가 왔나? 폭우가 쏟아지나? 장대비가 내려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장마라고 하는 건 그냥 시기니까 제끼고, 뭐 폭우, 뭐 장대비,
또 뭐가 있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비를 보고 뭐 태풍? 뭐 그런 거 들 수도 있겠지만 태풍도 그냥 하나의 현상인 거야. 아이, 뭐 아무튼 태풍 같이 칩시다. 또 뭐가 있지? 뭐 마땅한 말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이 설명할 수 있는 비를 지칭하는 명사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가 정말 정말 많이 오는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한뭐 부족민이나 뭐 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곳에서의 언어는 비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나란히 서가지고 똑같은 비를 갖다가 3일 동안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할까? 다른 말을 할까? 비를 똑같이 설명할까? 다르게 설명할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언어는 조금씩 다르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비는 그냥 오고 있는 거야. 그냥 오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 현실을 그냥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 현실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언어라고 하는 이 필터를 벗어 던진 채 정말 내리는 비 그 자체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필터가 상징계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는 그 상징계 위를 살아가는 거예요. 상징계 위를 살아간다고. 내 머릿속에는 이게 애니메이션화 돼가지고 그림이 다 그려지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세상 돼지가 하나 있고 그 돼지 위에 바둑판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바둑판이야. 바둑판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 상상해봐요.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선만 이제 선 위가를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 사이사이에는 이제 뭐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다고요. 제가 여러 번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그림 좀 두껍게 나왔잖아요. 이 두꺼운 이 선 좀 더 두껍게 칠해볼까? 이 선 위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여기는 뭐냐고요? 이 부분은 허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기에 허공이 있는 줄 몰라. 왜냐면 저 선 위를만 살아가고 있고 저 선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저 허공이 눈에 보일 리가 없지. 하지만 저런 허공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 허공은 뭘 보여주겠냐고요. 허공 밑에 있는 진짜 세상을 보여주지 않겠어? 그거예요, 그거. 내가 왜 자꾸 저 바둑판을 그리냐면은 이 설명을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이미지는 달라요. 나는 저게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된다고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자꾸 이 칠판 위에다가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저 그림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을 하나 써다가 저런 걸 갖다가 애니메이션화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죠. 나는 그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은 하고 있잖아.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돼. 나는 글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글을 읽게 되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딱 나와요. 이미지화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난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은 나는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그림만 잘 그렸으면 내가 다 기가 막히게 할 텐데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아쉽다. 자, 아무튼 그게 상징계라고요. 그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라퓨타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려나?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바닥에 돼지가 있고 거대한 돼지가 있고 그 위에 바둑판의 세상이 둥 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붙어 있지는 않아.
붙어 있으면 안 되지. 붙어 있으면 같은 거잖아.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둑판의 세상 위를 사람들이 돌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그게 바로 상징계. 실제는 그건 뭐겠어요? 바닥에 있는 이 거대한 대지. 바둑판을 위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세상. 그게 실제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 됩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 바둑판 위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 우린 합리적이야. 우린 과학적이야. 우린 정말 이성적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이 합리성과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 만사를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지 않겠어요, 그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 자,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씩 과학적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순간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비합리적인 것들. 하지만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성의 바깥, 과학의 바깥 또는 언어의 바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제 책에 그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을 보면은 라이프 오브 파이 파트가 있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 요새 라이프 오브 파이 결말이 되게 또 검색에 많이 잡히더라. 이게 왜 궁금? 아무튼 뭐.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왜 호랑이 이야기가 가짜인가를 갖다가 열심히 설명하고 앉아있죠. 일면은 맞아요. 왜냐면 영화 속에다가 그런 걸 장치를 해놨으니까. 근데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좀 바보 같은 행동이긴 하죠. 아무튼 뭐 제가 그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 제가 만약에 라이프 오브 파이를 다시 다룬다고 한다면은 그 책 내용이랑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 그 책을 쓸 때랑은. 요즘은 종교학의 기본적인 이론, 특히 그 엘리아드의 이론 있잖아요. 성과 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락강의 언어 이론을 갖다가 접목시켰어요, 저는. 접목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를 만약에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라이프 오브 파이를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소 3년 안쪽에서 만약에 나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접목된 이론을 들은 거예요. 그 책에는 그 접목된 이론이랑 조금 다르죠. 역시 거기에도 언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내가 질문을 하나 살짝 던져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라면 먹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은 어떨까?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거? 그거 나의 아저씨에 보면은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1회에 나왔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야, 그 작가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이 사람이 이런 걸 아나?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누구나 되게 좀, 좀 대단한 사람들 보면은 직관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머리를 받고 생각해보라고. 라면 먹으러 갈래?가 정말로 라면 먹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네. 피곤해서. 자, 아무튼 그게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것을, 그 의미를 지칭하지 않는다고요. 라면 먹으러 갈래? 맥락 그대로 생각해봐요. 그럼 뭐 먹으러 가야 돼? 라면 먹으러 가야지. 근데 사람은 라면 먹으러 안 간다니까. 뭐 하러 가요? 다른 거 하러 간다고요. 그게 인간의 언어예요. 그 밑에 뭐가 숨겨져 있어? 다른 뜻이 숨겨져 있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라 라면 먹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기표가 되죠. 그럼 밑에 대응되는 뭐가 나와야 돼? 기의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면 먹어야죠. 먹어야지. 이게 기표와 기의가 하나로 딱 맞붙는 세상. 라면 먹으러 가는 게 정말로 라면 먹는 세상.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그 아저씨들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면은 그게 됐는데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게 피곤했겠죠. 이제 맨날마다 라면 먹으러 갈래라고 하면은 자꾸 엉뚱한 거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 너무 피곤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라면 먹으러 갈래가 라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닌 세상. 그러면 도대체 라면 먹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밑에 붙어 있는 기회는 뭘까? 몰라요. 모른다고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 집에 가서 그냥 잘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섹스할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인간의 언어는 하나의 기표에 하나의 기회가 붙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라면은 라면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라면이 라면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럼 인간은 생각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라면 먹자고 하면 저 라면은 무슨 의미일까? 진짜 라면? 1번. 나랑 섹스하자? 2번. 오만 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또 4번도 있겠다. 뭐 나랑 뭐 사귀자? 뭐 5번, 뭐 4번. 뭐 5만 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은 그걸 뭐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언어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고 너를 이해하려고 하죠. 인간은 언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상대방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너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글로 쓰거나 말을 하거나예요. 그렇죠? 내가 또 이야기하니까 저번에 어떤 사람 나한테 또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 손짓 발짓을 해도 되지 않느냐. 뭐 무슨 뭐 요새 애들은 뭐 이모티콘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 예 하고 웃어 넘겼지만 속에서는요. 아 싶었어요 그냥. 그러한 기호를 인간은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내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말과 글밖에 없어요. 결국 언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인간은 언어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언어의 안쪽을 삽니까? 언어의 바깥을 삽니까? 인간은 반드시 언어의 안쪽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언어의 바깥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언어의 바깥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라이프 오브 파이. 궁금하시면 아마 라이프 오브 파이 내가 아마 영상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고 고프로로 찍은 게 아니라 그 핸드폰으로 찍은 게 돼가지고 좀 잘 안 맞기는 하는데 그래도 궁금하면 가서 봐요. 거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언어의 바깥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언어는 사람을 지배하고 언어는 사람을 규정지어요. 내가 더 쉽게 설명해 볼게. 이 예시를 들까 말까. 정말 좋은 예시긴 한데 교과서적인 예시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가끔씩 왜 그 어떤 사고 같은 게 난다.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엄마랑 애가 가다가 애가 만약에 차에 깔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엄마는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차를 들어 올려요. 혼자서. 오, 저 엄청난 힘. 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해외 토픽에서 보는 거지. 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행동을 가끔씩 하기도 해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합리적인 것들. 그게 바로 언어의 바깥에 있는 것들. 그럼 왜 설명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언어가 우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예를 설명해 볼게요.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자는 힘이 약하다. 뭐 이러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군대 가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거. 거기 보면은 한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여자애. 바로 그러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요, 진짜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돼요. 언어가 나를 규정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되면은, 언어가 나를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은 진짜로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못한다고 생각해요? 못하기는 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외로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바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너는 뭐 하다, 뭐 하다, 뭐 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규정 짓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그 규정 하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상징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상징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 이 낙각이라는 사람은 규정되지 않는 부분, 그게 실제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돌아갈 거구나. 내가 이 말을 왜 자꾸 하냐면은, 인간은 상징계 위만을 살아가게 되고, 이 상징계라고 하는 거는 언어화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언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언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그 언어에서 규정하는 그 수많은 말들이 마치 정말로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한계 안에 갇힌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한 생각을 정말로 잘 풀어놓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 책 중에서 유쾌한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선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걸 잘 적어놨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대충 감은 오죠? 좋아. 오케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약간 좀 비실비실 하냐면은, 지금 아침이라서 그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 9시에 일어났거든. 너무 일찍 일어났어. 뭔가 좀 리듬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좀 약 먹으면 좀 닭 같은 기분이 들지? 왜 이렇게 피곤해? 뭔가 좀 이상하지? 자, 아무튼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상징계 위를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뭘 한다? 상징계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상징계에 뭐가 존재한다? 바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알기도 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상징 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현실 하나하나는 그렇게 상징화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뭐냐? 상징기에 의해서 배제되는 영역.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사실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좀 더 좋은 표현은, 저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실제의 세상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무한에 가까운 거대한 영역이에요. 일종의 고토 같은 느낌이지. 근데 그 위에서 이제 상징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라퓨타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라퓨타 위에서 살다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라퓨타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땅 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 아니죠. 오히려 실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위를 본다고 한다면은 조그마한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이겠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럼 언어를 배우지 않은 아주 위대한 인간은 뭐가 있을까? 타잔. 아니야, 타잔 중간에 말 배웠었나? 생각이 잘 안 난다. 옛날 영화 중에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제목 한 꼬마애, 남자애랑 여자애 하나 둘이가 배 타고 가다가 어느 섬에 그 배가 침몰했었나? 그래가지고 섬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둘이서 사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 제목 뭐더라? 여자애가 되게 예쁜데 그 여자 이름이 그 브룩 모식이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될까? 걔네들은 언어는 배웠지만 사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음. 하지만 그래도 그 역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뭐 큰 소용 없고, 아무튼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상징 구조에 완전히 종속된다. 실제는 그것과 다른 거. 그러면 우리는 상징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그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현실을 살아라, 뭐 현실적인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이 현실은 바로 어떤 현실을 말하는 거겠어요?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언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요, 그러니까 인간화 또는 상징화 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열심히 상징화 되고 있죠. 그걸 내가 보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어떤 대상, 진짜 모습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고양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것 또한 하나의 기표예요.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소속되어 있는 거대한 기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고양이라고 하는 말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는 고양이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고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거든. 여러분은 그 이미지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의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더 씌워져 있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냐.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개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뭐 내가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별 관심 없고,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개는 우리의 가족이래요.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인간은 그 말에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개에게 뭐가 더 씌워집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자체, 진짜 그 개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더 씌워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이미지만을 얘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이미지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이미지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지의 충돌이에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지 간에 개의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의 실제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실제도 본 적이 없죠. 그런 거 본 적도 없으면서 사람을 잘 이해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하여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징계 이전에 있는 거예요. 상징화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주 먼 옛날에 인간은 언어를 언어가 없던 시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술을 이야기할 때 구석기 예술을 좀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구석기 예술과 신석기 예술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내가 왜 그 구석기 예술과 신석기 예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그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구석기 예술은 언어를 배우기 전의 예술이에요. 형성되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 언어가 아예 없는가까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언어는 아닐 거 아닌가. 신석기 예술은 체계화되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 예술과 이 예술은 달라요. 그 다름이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인간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예술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절의 사람들이 대면했었던, 자기네 눈으로 봤었던 그 수많은 동실물들의 모습이 나오겠네. 필터를 거치지 않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였을까? 모릅니다, 우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는 다큐가 하나 있는데,
약간 조금 한번 봐봐요. 아무튼 어떤 느낌일지 그걸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거든. 아무튼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시금 말하지만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배워서 상징계의 종속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인간은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도 있지. 상징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누가 있을까? 아...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 드라마 보면은 그 김수현 형이 있잖아요. 자폐아로 나오던데. 그런 사람들 예를 들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상징화가 안 돼요. 그럼 뭘 볼까 도대체?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뭘까? 우리랑은 달라요. 인식하는 게 다르다고요. 인지가 다르다고요. 내 눈이 보고, 내 코가 향기를 맡고, 내 입이 맛을 보고, 이 모든 게 그냥 인식이잖아요, 인식.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언어를 배운 사람은 그 인식을 갖다가 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식의 차이는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여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 뭐 금기 그런 것들을 설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틀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요, 조금은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세상을 볼까?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애들이 좀 다르게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는 건가? 그게 인간의 오만이라니까요. 왜 그걸 자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실제를 더 잘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는 어딜 살아가고 있다? 조그마한 바둑판 위의 세상에만 살아가고 있는 그냥 갇힌 존재라니까요. 갇힌 존재인 주제에 맨날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징화 시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가르치는 거예요. 나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가 뭔지를 잘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니까. 근데 알겠죠? 뭔지. 대충 감이 와요, 이제?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그들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달라. 뭐 또 다음 중과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염색체가 달라요. 염색체가 다르단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열등하고 우리는 우수한가? 그게 바로 상징계 위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상징계 위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 이게 세상의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를 모르거든. 똑같이 모르는 입장에서 무엇이 그렇게 시간 막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그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징화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여기는 다수이고 그쪽은 소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순간 이런 병이 돌았다고 해봅시다. 다운 증후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살고 그 이외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는 병이 돌았다고 해봐요. 그럼 이 세상에 누구만 남겠어요? 그들만 남겠죠? 그럼 뭐가 더 우수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는 뭐다? 발전이 아니에요. 선택일 뿐인 것이지.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그 언어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징 구조 위에서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우습냐고요. 같은 상징 세계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도 또 상징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명절이 됐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갔어. 집에 가보니까 취직도 안 하고 자빠져 놀고 있는 한 애가 보이네. 조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걔한테 가가지고 잔소리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거대한 상징의 세계 안에서도 또 더 다른 상징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상징화된 세상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그럼 뭐 하려고 해요? 오지랖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를 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세대 차이니 뭐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겠죠? 응. 하지만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상징기 위에서 이뤄지는 약간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징화 되지 않았을 때는 뭐가 있을까? 옛날에, 이 예시는 들지 말까?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얘기해보자.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따로 얘기할까? 그냥 이어서 얘기합시다. 그냥 퉁쳐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동성애자 이런 거는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거는 옛날부터 봤을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별별 사람 다 있다고 하잖아요. 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양성애자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성기를 2개 달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 적은 없지만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10만 명에 1명꼴이라고 그랬나?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둘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럼 왜 주변에서 볼 수 없느냐? 지금은 발견 즉시 하나를 아마 처리해버리겠죠. 수술해가지고 원하는 걸 남기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고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의 언어로는 그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까? 이거는 서양의 이론이니까 그러면 서양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서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누구만 나와? 남자랑 여자만 나와요. 그 외에 다른 존재가 있나? 없잖아요. 그게 서양의 언어적 체계라는 거예요. 그 체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동성애자 있습니까? 없어요. 동성애자들 되게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를 갖다가 신이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 체계에서는 그런 자들은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 언어 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둘 다 달고 나온 사람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아니면 불태워버릴까? 못한다고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인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말도 웃기지 않아요, 그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망고 우리 입장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도 망고 그냥 그들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말하지만 그들이 살고 우리가 죽는 병이 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우연찮게 선택받았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번창하게 되겠죠. 그게 진화라고 하는 것이고. 자, 아무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징계 위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지금 1시간째 얘만 얘기 자꾸 들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 예시를 따르라, 이게 올바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냥 이해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 실제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좋아. 또 더불어서 이 상징계라고 하는 거는 금지를 하나 가지게 되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금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근친상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최초의 금지가 나오는 순간이거든. 인간은 그 금지를 받아들여야만이 상징계의 위를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바로 뭐냐면은 네가 상징계 위로 들어와서 살아가려면은 네가 최초의 금지를 하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봐. 어쩌면 실제 세상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상징계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금기를 가지게 되죠. 왜 금기를 가지냐? 그냥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이 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선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 선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뭐가 보이는 걸까? 그걸 또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를 통해서 배제시키는 것들, 배제시켜야만이 이 상징 구조가 유지되는 것들. 하지만 배제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들. 바둑판 위에서 포섭은 안 되는 것들.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들. 그게 실제예요. 이걸 정말 잘 설명해주는 또 영화도 하나 있잖아. 매트릭스라고. 매트릭스 봐봐요. 사람들은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을 살아가고 있죠. 그게 상징화된 세상이에요. 그게 상징계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언어잖아, 언어. 프로그램, 언어. 언어 기호로 짜여져 있는 세상. 그거를 이미지화하게 되고, 그 이미지화된 세상을 사람들은 진짜 세상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진짜 세상은 어디에 있었어? 매트릭스 바깥에 있었죠. 황폐화된 현실. 사막이 되어버린 현실. 그거예요, 그거. 뭐 지적이 한 번씩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실제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트릭스 프로그램 안에서 상징계만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를 몰라요. 하지만 없나? 아니죠. 황폐하고 황량한 실제는 언제나 그곳에 그대로 있다. 그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고, 네오는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주체는 바로 무엇이냐? 그냥 언어를 배우고 시니피앙의 논리를 수용해서 그 논리에 따라서 세상을 표상하고 재구성하는 주체. 그게 바로 상징계의 위를 살아가는 주체. 그걸 보고 고키토적 주체라고 말을 하죠. 고키토는 뭐죠? 데카르트가 말하는 고키토 에르고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고키토적 주체에게서는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다니까. 그러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가끔씩 실제가 회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뭐 환각이나 꿈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프로이트가 꿈의 또 갑자기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 책이 중요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 그러면 실제와 조우하게 되느냐? 상징화되지 않는 순간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트라우마 같은 걸 들 수 있죠. 또 드라마 예를 들어볼까? 사이코지만 괜찮아. 거기 보면 형이 있는데요. 내가 2회를 보니까 그 형이 엄마가 죽은 순간을 본 것 같다만, 엄마가 죽었는데 형이 죽은 순간을 봤어요. 또 충격적인 경험이 되겠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설명해 보라고. 누가 죽였는지, 인상착의는 어떠한지, 그리고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설명하지 않으면 미치거든요. 설명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상징화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 웬 부모가 자기 애를 갖다가 학대한대요. 뭐 9살짜리 애였나?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언어하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에서는 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라면이 진짜 라면이야?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 알게 모르게 라면이 라면이길 바래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말.
그 말이 라면이길 바라는 말이라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라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본 거예요. 라면이 아닌 순간. 자기식으로 고정점을 만들어서, 자, 상징계에서 고정점이 뭔지 설명했죠. 고정점을 만들어서 자기화시킨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우린 당황하게 돼요. 아니 왜? 라고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상징화시키려고 해요.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는지에 대해서. 어떤 실제와 조화하는 순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그 김수현 맞나? 아무튼 그 주인공 그 남자의 그 형이 이제 자폐증인데 자기 엄마가 죽은 순간을 봐버렸어. 상징화된 인간들은 얘기해요. 멱살을 잡으면서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설명해 보라고요. 하지만 상징화되지 않은 더 덜 돼 있는 그 자폐증 환자는 설명할 수가 없지 않아? 하지만 뭔가 보기는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비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나비라고. 그러면 그 나비가 정말 나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알겠죠. 하지만 그 나비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세상에서는 그 나비가 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폐증 환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는 나비가 뭔지 설명할 수도 있겠죠. 걔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한 게 맞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린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응. 그거예요, 그거. 자,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는 없고, 하지만 무언가를 보기는 받고, 고통스럽고, 설명하고 하려고 애쓰지만은, 설명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무슨 뭐지, 그, 외상 징후였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은 상징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은 결국 뭐냐면은 상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상징화만 시킬 수 있으면은 설명이 되고, 설명이 되면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면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그러한 순간들은 어떠한 순간일까? 간단해. 상징의 세상이 있고 실제의 세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임의적으로 고정점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때를 보고 이제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징화된 세상은 그 고정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더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요거는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 내일 오늘 저녁에 할 거라서 늦었겠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났겠네요. 자, 그래서 라칸 같은 경우에는 실제이지만은 상징의 구조,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그거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칸트의 논의를 가져오게 되죠. 물. 요즘은 물 자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물 자체. 왜 칸트에서 물 자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의 논의에서도 물 자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제끼자라고 말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칸트의 논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초적 상실. 상징화되는 순간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언어의 지배를 받는 상징 구조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 버드판 위에 세상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어디를 향한다? 물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락강이 실제로 설명할 때는 욕망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하게 돼요. 상징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바둑판 위에서만 떠돌아다니고 있는 욕망만을 욕망한다. 그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예요. 이 부분 궁금하시면 또 역시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하지만은 실제로 오게 되면은 욕망은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게 돼요. 왜 자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욕망이 떠돌아다니는 것일까? 이유는 욕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인간은 뭘 바라느냐? 자신이 상징화되기 전의 세상을 그리워한다. 마치 하나의 어떤 이상향처럼, 마치 어딘가 잃어버린 어떤 고향처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상징계 설명할 때는 대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징계가 욕망을 좀 구조화하는 거를 강조하게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욕망이란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결여, 존재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그건 바로 어디에다 두고 온 것이다? 실제에 두고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좀 더 주체적인 차원, 주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주체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는 상징계 위에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또 넓은 의미에서 주체적 차원을 강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이란 무엇이냐? 대상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징화되기 전에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지, 이러한 물 자체를 향한 욕망이 바로 무엇이냐? 칸트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선의지 같은 걸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가지고 락강은 순수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주체가 상실한 거, 실제에 대한 갈망. 오케이? 좋아. 그럼 뭐 이 물은 언제 드러나느냐? 금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죠. 좀 뭐 과잉 환상 같은 거라고도 얘기를 하게 돼요. 아무튼 상징계에 진입한 인간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역시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아이한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금기를 제시하죠. 엄마를 탐하지 마라. 근데 이 금기는 마치 어떤 느낌을 주는 줄 알아요? 엄마를 탐할 수 있는 자, 아버지는 마치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엄청난 쾌락과 향락을 가지고 있는 듯한 환상을 품게 하게 되죠. 이 금기라고 하는 이 부분. 다시금 내가 인간 수업을 보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수업에서는 또 그 금기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되게 잘 만든 드라마예요, 그거. 뭐 뒷부분이 이런지 저런지 그런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 어머니의 몸은 뭐가 되겠어요? 어머니의 벌거벗은 몸은 환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기의 너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또한 하나의 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징계에 진입한 주체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과잉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런 야동을 찍는 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억압하는 게 옳은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쾌락의 양은 늘리고 불쾌의 양은 줄이자. 요게 이제 사회 구조가 제시한 금기의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쾌락의 한계치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쾌락을 원하는데 무한에 가까운 쾌락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금기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쾌락을 추구하고 다 좋은데 이 선은 넘지 마라. 그럼 우리는 그 선을 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영화들을 보는 거예요. 그 선을 넘은 영화들을. 근데 요즘은 그 영화도 못 보게 하잖아요. 올바름을 이야기하면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이 금기의 선을 내리게 되면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이라고 해봐요. 여기가 금기야. 요만큼이 네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이걸 자꾸 내려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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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요만큼만 해. 이만큼이 금기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 나라라서 그렇죠. 자, 아무튼 그게 쾌락 원칙이고, 반대가 또 대비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은 쾌락에 대한 집착을 좀 자제하고 좀 현실에 좀 적응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쾌락을 추구하되 불쾌를 피하려고 한 이 특징이 때문에 인간은 그 금기를 넘어설 수가 없다. 이 금기는 누가 정한다고요? 상징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계는요, 금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어디까지 내려갈까? 재밌겠다. 요새 되게 핫한 그 게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에 플스가 없어가지고 나도 되게 해보고 싶은데, 아무튼 게임에 대한 욕이 되게 많던데, 그것도 역시 금기가 계속 내려온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금기를 계속 내리게 되면요, 인간은 결국 이걸 어떻게 하고자 한다? 넘어서려고 하게 돼요. 차라리 윤도까지 올려버리게 되면요, 이 안에서 상징화시켜서 제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멍청하게 이걸 자꾸 내리려고 하게 되면요, 이 안에서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금기를 내리면 내릴수록 사회 내에 또라이는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락강으로 돌아가 봅시다. 실제를 만나려면 금기를 넘어야 되는데, 이 금기를 못 넘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 금기의 안쪽에만 쾌락이 있고 넘어서면 불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최대한의 요 쾌락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허용된 쾌락, 최대한의 쾌락. 여기서 네가 쾌락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넘어서면 너는 뭘 느낄 거야? 불쾌를 느끼게 될 거야. 왜요? 뭐 처벌당하거나 뭐 법적인 뭐 책임을 진다거나 이거죠. 그러면 실제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충동이 생기게 될 텐데, 이 충동은 쾌락 원칙과 대치되게 되겠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고자 하냐? 이 금기를 넘어서고자 하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락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 충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체의 죽음 충동, 이런 말을 하나 본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저 말의 의미를 갖다가. 주체가 뭐라고 얘기했지?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자아와 주체는 구분된다고. 주체는 어디서 형성되는 것이다? 상징계 위에서 형성된다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거쳐서 상징 구조 위로 올라서게 되면 그때 인간의 주체가 형성된다고. 하지만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되면은 이 금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요 안에서만 쾌락을 추구하면서 주체화되어서 바둑판 위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주체가 이 금기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이 주체가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징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럼 그 입장에서는 주체의 자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기는 바로 뭐가 된다? 상징계의 끝자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쾌락 원칙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고, 상징계가 금지한 실제에 이끌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논리를 따르게 된다면 인간이 왜 자살을 하는지도 이해가 되죠. 왜 하겠어요? 상징계 내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상징계 내에서는 난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주체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인간은 뭐 하고자 한다? 그 상징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인간은 뭘 해요? 상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살이라고 하는 현상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지 목숨 끊는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애고자 하는 건 지 목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뭘 끊는 거예요?
상징화되어 있는 자신의 주체를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놈에 있는 뭘 만날 테니까? 실제를 만날 테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죽음 충동이나 그거는. 사실 우리 사회도 모든 사회는 자살을 어떻게 합니까? 금기시 하잖아요. 금지를 넘은 거니까. 그래서 죽음 충동도 역시 같은 그 의미나 그 의미도 뭐 하지만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좀 실제 얘기를 설명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거 얘기하고 있으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올릴까 말까. 지금 찍으면서도 나 되게 고민된다. 아무튼 그러면은 금지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너머에 대한 뭐가 생긴다? 욕망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계 내에서 설명하는 욕망, 그거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욕망, 그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인간은 이 너머에 대한 욕망도 있다고요. 이 너머에 대한 욕망, 그게 순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더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서는 백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봤자 해소가 안 돼요. 해소는 어디에 가야 된다고?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울대 가면 되나, 뭐 명품 가지면 되나, 멋진 회사에 취직하면 해결되나, 멋지게 결혼 생활하면 해결되나,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은 어딜 바라보니까 여기를 바라보니까. 근데 이런 걸 바라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계속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데 뭔가 공허하다는 건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 금기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공허함을 느끼기는 해요. 그 느낌이 바로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흔적이 되겠죠. 그래서 주체는 그 금지하는 곳에서 넘어가 있는 곳, 금지를 넘어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은 내 결핍이 채워지겠지. 내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과할 때 남기고 온 거, 그 텅 비어 있는 그곳이 채워지겠지. 그곳에 가면은 정말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 절대적 쾌락을 느낄 수 있겠지. 자, 뭔 말이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 보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과하면서 인간은 뭘 만든다? 구멍을 만들게 돼요. 구멍이 채워지기를 바라게 됐죠. 이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엄마야. 엄마가 이 안에 들어오면은 채워줄 줄 알았죠. 하지만 사회 구조, 상징화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엄마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들어오게 꼬셔야겠지.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낚시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안에가 엄마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서울대 가기 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서울대를 갔어. 그리고 내가 이 안에다가 서울대를 갖다가 딱 집어넣은 거야. 낚시하는 거야, 낚시. 그러면 엄마가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낚여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채워지겠지. 하지만 엄마는 낚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데 삼성에 취직을 했어요. 엄마가 낚일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안 낚여요. 낚시가 안 된다고요. 그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 구멍이 겨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간단하구나. 상징 구조를 벗어나야만 채울 수 있겠구나. 그것을 가면은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엄청난 쾌락이 있겠지. 드디어 내 결혈가 채워지는 순간이니까.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쾌락을 보고 상상하고 있던 거죠. 그 쾌락을 주의상스라고 불러요. 오르가즘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오르가즘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번역하지 말고 그냥 주의상스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쾌락은 주의상스라고 하는 거는 쾌락 원칙을 넘어야 돼요. 금기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겠죠. 고통을 동반하는 쾌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고통을 동반하는 쾌락이라.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변태 같은 성행위를 좋아하는 건가? 자, 아무튼 그래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순간 사회의 구조는 금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체에게 벌을 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고통을 동반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은 또 저렇게 죽음 충동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계, 이 금지가 뭐냐면은 상징계를 벗어나지 마라라고 하는 거. 바둑판 위를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바둑판에 거대한 세상이 있어. 근데 섬처럼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아이가 그 섬의 끝에 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내 머릿속에서는 그게 마치 폭포처럼 그려져 있어요. 폭포가 막 떨어져 있는 거야.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드는 줄 알아? 저 물은 어디로 가는 건가? 가볼까? 하지만은 그 근처에는 순탈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서면은 처벌한다고 얘기해야죠. 그까지만 가기만 해도 처벌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 길을 넘어서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길을 넘어서 뛰어넘게 되면요, 바둑판을 벗어났죠, 금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상징계 내에서의 삶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거. 그게 바로 죽음 충동. 상징계 내에서의 자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의상승은 결국 뭘 바라보는 것이다? 물에 대한 향유예요. That's the thing.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간단하네. 인간은 이 세상 사회 구조가 또는 상징계가 요구하는 법, 규범, 문화, 질서에 종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인의 욕망만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계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타인의 욕망만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내가 너에게 허용한 쾌락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욕망만을 욕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만 허용된 거니까. 하지만 인간은 뭘 바란다? 그 너머에 있는 실제를 바라게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주의상승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 락강은 그러한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옳지 않을까? 우리는 왜 자꾸 이 상징 구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주의상승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되나? 그게 더 옳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걸 보고 욕망의 윤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매트리스 보면은 모피어스가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을 먹는 거예요. 빨간 약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금기를 벗어나겠다. 매트릭스를 벗어나겠다. 그러면 뭘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쫓기는 거예요. 요원들한테. 벗어난다니까. 하지만은 그 넘어섰을 때 아는 뭘 볼 수 있어요? 실제를 볼 수 있고. 그때 고통을 동반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알았으니까 쾌락은 느껴지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그게 주의상스야. 매트리스만큼 이걸 잘 설명한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징계의 금기를 벗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죽음 충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건 없을 겁니다. 내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 자,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너머로 넘어가고자 하는 충동을 말하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보면은 다시 매트리스 내부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나오죠. 걔가 사이퍼예요. 배신자였죠. 실제를 봤는데 그 실제의 삶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를 잊어야 돼요. 봐버렸으면 또 끝난 거지. 근데 까먹어야 돼. 그러니까 돌아가기를 원하죠. 나는 매트릭스가 제시하는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래.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치를 네가 제시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매트릭스 안에서의 쾌락, 타인의 욕망만을 욕망해야 하는 세상. 여러분이 왜 항상 타인의 욕망만을 욕망하고 살아가냐면은 그게 이 사회가 제시한 금기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욕망해봤자 기껏 해봤자 뭐 가방이나 사고 뭐 좋은 차나 사고 그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의상승을 얻어야지. 그럼 금기를 넘으라고요?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은 얘기합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위기를 가지고 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금기의 선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나름인 거다. 왜 자꾸 우리는 전통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맨날마다 숭상하면서 이 금기를 갖다가 뭐처럼 여기고 무슨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처럼 살아가느냐. 이 금기를 만약에 우리가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욕망의 윤리를 통해서 실제를 만남으로써 실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테고 주의상스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뭐가 있을까?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승화라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죠. 일상적인 대상에다가 물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케이? 주체는 결코 물을 만날 수는 없다. 왜냐면 주체니까. 주체는 어디 살아가고 있으니까? 상징계 안에 있으니까. 또 물은 약간 좀 과잉된 환상이기도 하고요. 뭐 실제 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실제를 황폐하다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과잉이라서 그런 거예요. 마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의외로 진짜 황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 근기 안에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언어를 배운 인간은 물을 만날 수 없어요. 상징의 탈출은 불가능해요. 뭐 주의상서 주의상서 말을 하지만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언어를 까먹으면 가능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승화를 통해서 일상적인 대상에다가 물의 지위를 부여해서 실제를 향유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된다. 참 두리뭉실한 얘기긴 한데 아무튼 뭐 대표적인 예는 뭐 이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중세의 궁정풍 사랑 이야기. 높은 귀족의 부인을 사랑하는 기사의 이야기인데 기사가 사랑하는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한 여자이고 높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대상. 기사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사랑. 여기서 이제 그 귀족 부인이 평범한 대상인데 물의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이고 고귀하지만 그녀를 향한 금지된 욕망 같은 것들 그것이 이제 내 사랑을 좀 더 고귀하게 이끌어 나가게 되고 이러한 슬픈 사랑은 노래 불러지게 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만화 중에 그 재혼 황후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이버 웹툰에 보면은 이게 뭐 웹소설 같던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요게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혼 황후 나 되게 재밌더라 이거. 나도 가보면 약간 또 로맨스 되게 좋아하는 타입인가 봐. 응.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 좋아하는 게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최고의 사랑 이런 거 도깨비 이런 거. 와, 나 지금 또 막 사이코지만 괜찮아 완전 또 빠져들고 있잖아요 지금. 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궁정품 사랑 이야기에서 그 사랑을 막 노래하고 있는 그 예술 그런 게 승화의 전형적인 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술을 좀 상징계에 포섭되지 않은 실제를 표현할 수 있는 뭐 창조 활동이자 가능성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그리고 승화라고 하는 거는 상징계에 종속되어 있는 주체가 상징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실제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가 네 열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주의상스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설하고 막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상징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도 않고 또 허구덕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이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라고요. 그 이면에는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합리성의 지배만을 받는 이 상징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간은 이 안에서의 일탈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저곳에 가면 나의 결핍을 또는 결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주의상스를 향한 욕망, 그 순수 욕망, 욕망의 윤리,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다르게, 좀 더 다르게, 그리고 그 다름이 삶에 대한 여유를 줄 것이다. 상징계 안에서 상징화되어 있지 않는 삶에 대한.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상징화된 세상을 갖다가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뭐 상징계,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는 탁 칼로 탁 끊어지는 걸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요소이다. 그러면 인간은 한편으로는 상상계에 속해서 거울 이미지, 상징계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얼머부러져 있는 게 바로 락강이 이해하는 인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락강은 내가 드디어 끝났다, 그죠? 이왕 시작한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꿋꿋하게 열심히 끌어올렸어요. 좋아. 다시금 말하지만 내가 이거를 올린 거는 여러분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올린 거예요. 나 좋으라고 올린 거고, 내가 좋았으니까 됐네. 좋아. 그러면 다음에는 뭐를 올릴까? 모르겠습니다. 요새 갑자기 또 슬슬 또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하지 말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요즘 다른 일을 좀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거 찍고 있을 또 시간이 또 없네. 참 뭔가 쓸데없이 바쁜 것 같아. 자, 어쨌든 락강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뭐 궁금하시면은 전체를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나는 내가 올려놓은 거 한 번씩 내가 자주 들어요. 그냥 틀어놓고 내가 듣고 또 좀 더 이해하고, 이번에 이거를 내가 찍어 올리면서 나 스스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그러니까 나는 나 좋으려고 찍는 거예요. 이거 나는 여러분한테 들려주려고 찍는 게 아니라 난 나 좋으려고 찍는 거고, 나는 확실하게 나 좋음은 이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네요. 만족스러워요. 좋아. 그러면 오늘 내일까지 1시간 반이나 찍었어. 너무 많이 찍었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좋아.